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측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의 넷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교과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송우는 조력자죠.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경전 성현이 지은 책,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는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적은 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다, 입신양명이라는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입신양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술을 업으로 삼았고 글을 쓴다는 거죠. 책을 짓는다, 책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의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최적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직이, 친한 벗을 얘기하는 거죠.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자, 근데 아까 이 호가 학천이고 여기서부터 의의가 있었다. 요거는 그 성우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즉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 방법이 있었고 간접 제시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이 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까운 사이일 때 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백승은 최척을 자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은 고금천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는 없다는 얘기죠. 불로장생의 이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처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즉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산다는 거죠. 즉 속세를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도깨비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와 함께 배 타고 올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철을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나. 자, 이제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신선이 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장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송우의 말입니다. 최척이 호련 깨닫고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속세를 떠나려던 생각을 떨쳐버린 거죠. 이것이 송우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자, 여기까지가 최척이 송우의 제안에 따라 함께 장사를 하러 떠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경자년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머레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자, 경자년 봄,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안남,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공간적 배경이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구, 이렇게 포구의 뜻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흘 넘게 머물며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여기까지가 가로가 쳐졌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아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묘사된 이 배경 속의 시간적 배경은 뱃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랬으니까 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밤.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그슬펐다. 최척이 배를 타고 안남의 항구에 정박한 이야기입니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진구로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제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가슴속에 맺힌 슬픔, 그 원망을 퉁소의 슬픈 곡조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최척의 퉁소 소리에, 자, 여기 퉁소 소리라는 것에 이제 네모나게 쳐져 있습니다. 이 퉁소 소리는 첫째, 인물의 심리가 반영된 그런 매개체죠. 두 번째는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매개체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 퉁소 소리를 통해서 오경과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자, 여기에 가로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척의 그 슬픔, 이것이 자연물의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겼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것은 이제 최척의 그 슬픔이, 감정이 자연물에 이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곡조가 슬프니까 뱃사람들이 그 곡에 그 슬픈 소리에 모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보라던 소리가 뚝 그쳤다. 근데 갑자기 연불 소리가 뚝 그쳤다. 이게 좀 이상하죠? 최척의 퉁소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그쪽에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어요. 왕족의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자, 여기서 그 시를 읊는 소리, 여기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과거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지은 그런 시였어요. 이 시가. 그 시의 내용은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자교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내서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 라는 그런 시를 과거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갑자기 누가 읊는 거예요. 누가 겠어요? 바로 오경이 읊는 거죠.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매개체가 됐던 거는 좀 전에 있었던 퉁소 소리였고요. 그 퉁소 소리에 갑자기 반응하듯이 연불 소리가 그치더니 이제 시 소리가 저쪽편에서 들려오는데, 그 시도 역시 이 시를 듣고 최척이 이것이 오경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오경인 줄 알아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 맨 처음에는 퉁소 소리, 두 번째는 오경의 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처럼 같았다. 이건 분명히 자기 아내 같다는 얘기죠.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자,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놀란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표현했다. 자,
가로친 부분을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시없는 소리를 듣고 놀란 최척의 심리, 그것이 행동으로 묘사되어서 표현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자 송어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자, 여기까지가 퉁소를 불던 최척이 일본 배에서 들려오는 씹소리를 듣고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자, 이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씹는 소리를 듣고 최척은 충격과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와 흡사해. 분명히 아내다 이런 얘기죠.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내가 행방불명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그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소리를 듣고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도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이제 도공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의 성격 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 제시죠.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도공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명히 일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건 또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최척이 아닌지 아내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죠. 송우가 도공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송우의 신정한 또 침착한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언행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선말로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거는 먼 타국에서 고국 사람 만나는 것은 단순한 기쁨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 사람인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이죠. 우선 아내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분명히 조선 사람인 것 같은데 타국에서 이 조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면서 조선 사람인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인데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이것은 또 오경이 시를 읊은 이유가 가로친 부분에 나타나 있죠.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렸다. 이제는 오경도 자기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서 시험삼아 예전에 시를 지어서 읊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으로 이신전심이라는 사자성어, 염화미소라는 또 사자성어, 염화시중이라는 사자성어가 같은 의미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하는 뜻으로 쓰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즉
최척과 오경이 죄하는 장면이 된 거죠.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죄의 기쁨과 감격이 표현되면서 지난밤에 굉장히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사람의 뱃사람들이, 여기선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되겠어요.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맨 처음에는 조선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뭐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는 모두도 놀라서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천우신조라는 사자성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자, 이렇게 최척과 오경이 극적으로 제하는 장면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의 줄거리, 끝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제해를 하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손을 낳고, 이제 오경과 만났으니까 다 같이 중국에서 살게 되죠. 이때 이제 둘째 아들인 몽손을 낳았다는 거죠. 몽손이 장성하자 어른이 된 거죠. 중국인인 홍도와 결혼시켰어요. 자, 이거는 또 이 당시에 외국인과 결혼을 금기하던 그 조선시대의 어떤 풍습과는 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벌써 전쟁이 몇 번 일어납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과의 전쟁, 이런 것이 세 번의 전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되죠. 세 번째 이별, 그죠? 전쟁으로 인한 세 번째 이별.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속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하죠. 참 이것도 굉장히 우연하죠. 이 고전소설은 이렇게 우연성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고전소설의 우연성입니다. 최척과 몽속은 수용소를 탈출해서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손도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제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자, 이게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한번 소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측전을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수업 각 반별로 오늘은 이제 1학년 5반 수업이 시작됐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 반별 시간표대로 수업에 잘 참여하셔서 2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오프라인으로 5월 27일부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반별로 이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